자, 요번엔 또 이제 그 새로운 주제인 그 이미지 향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시간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은 프리 프로세싱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미지 어널리시스 시스템의 그 대표적인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 그 첫 번째 프리 프로세싱을 배웠고, 이번엔 두 번째 그런 카테고리에 속하는 이미지 그 향상, 이미지 인핸스먼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지 향상은 이미지의 시각적인 해석과 이해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기법들을 우리가 이미지 향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좀 잘 인식이 될 수 있고 잘 이해되도록 좀 이미지를 고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조명 또는 대기권의 영향에 그리고 센서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복사 보정이 사용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 앞에 얘기한 프리 프로세싱의 일부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 잘못된 점을 좀 고치는 정도지 아직은 시각적인 해석에 최적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그 데이터 값을 조금 고치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 복사 보정 단계, 프리 프로세싱 단계에서는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잘못된 점을 고치는 거지 시각적 해석을 돕기 위한 어떤 그 작업을 한 건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그 대상들 예를 들어서 그 뭐 숲이나 아니면 사막이나 아니면 서로 그 눈밭이나 아니면은 물 뭐 등등 우리가 그 리모트 센싱 이미지에 나타나는 대상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다양한 범위로 나타나는데요. 종류가 이러한 다양한 범위에 속하는 것들의 스펙트럼 반응 그 자체도 또 크게 변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 밝기 값의 변화는 굉장히 폭넓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미지 안에서. 그래서 모든 대상에 대한 최적의 밝기 범위와 대비를 표시 또는 고려할 수 있는 포괄적인 복사 보정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대상 숲이나 사막이나 뭐 눈이나 물 같은 것들이 다 들어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 모든 대상들이 다 잘 보이도록 다 선명해지도록 하는 그러한 그 밝기값 범위 이런 것들 또는 그것을 위한 어떤 레디오메트릭 코렉션 복사 보정하는 방법론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과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 그 밝기값 범위 및 분포에 따른 적절한 조정이 일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 응용 분야에 따라 다르고요. 우리가 그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미지의 그런 특성에 따라서 밝기값 범위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 밝기값 분포를 어떻게 조절할지는 적절한 조정은 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소위 이미지 인핸스먼트가 우리한테 필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우선 그 로우 데이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그 원시 이미지라고 로우 이미지라고 부르는 그런 대상 그 소위 영상은요. 유용한 데이터들은 디지털 값의 가능한 범위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이미지를 그 영상을 취득할 때 8비트 또는 256 밝기값 레벨로 보통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밝기값을 다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작은 부분에 밝기값 부분에 그 집중된 그 데이터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개선하는 방법이 소위 컨트라스트 인핸스먼트라는 대비 향상 기법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이것들은 가능한 범위가 좀 더 많이 사용되도록 원래의 값을 변경시킵니다. 그래서 목표물들과 그 배경 간의 콘트라스트를 대비를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우리가 대비 향상 또는 컨트라스트 인핸스먼트라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지금 그 오른쪽에 사실 이미지 하나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미지의 그 밝기값 분포를 그 히스토그램으로 밑에 그림을 그려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히스토그램의 사실은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극히 드물 줄 알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미지를 구성하는 밝기 값들을 그래픽하게 표현한 건데, 이 이미지의 각각의 픽셀들이 갖고 있는 그 밝기 값별, 밝기 값을 우리가 수평축이라고 하면요, 밝기 값을 0부터 255라는 밝기 값을 수평축을 하고, 해당 밝기 값을 갖는 픽셀의 개수를 보통 우리가 빈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frequency of occurrence, 발생 빈도수를 수직축, y축에 도시한 이런 그래프로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설명합니다. 이 지금 경우에는 그 밝기값 분포가 그래도 좀 넓게 퍼진 편이네요. 그죠? 0부터 255라는 밝기값에 이르도록 다양한 밝기값을 갖고 있는 이미지를 지금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밝기값 분포가 굉장히 좁은 구역에 밀집되어 있을 때는 그거를 우리가 그 대비 향상이라는 기법으로 우리가 그 개선하는, 이미지를 인핸스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선 이런 그 이미지 개선하는 그 방법은 이런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미지의 디지털 값의 범위를 조작하는데요. 그러니까 디지털 그 밸류 값을 우리가 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여러 향상을 적용할 수 있고 대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 방법론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소위 리니어 컨트라스트 스트레칭이라는 방법이에요.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그 선형 대비 스트레칭 기법이라고 보통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선형 대비 스트레칭 방법을 오른쪽 요 그림에서 사실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은 뭐냐면 원래 히스토그램이 이런 모양일 때, 즉 0부터 255라는 밝기값 중을 그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요 그림을 스케일이 정확하게 맞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55일 경우에요. 그러니까 84라는 밝기값이 제일 어두운 밝기값이고, 이 히스토그램 상에서 제일 밝은 값이 153이라는 밝기값일 때 사실은 255에는 한 오른쪽이 여기 어딘가에 와야 되죠. 사실 그림 그 적절한 크기 그래프 그림은. 그런데 어쨌든 이런 축약형으로 이렇게 그려본 건데, 이 밝기 값을 갖는 그 소위 레인지를 0부터 255라는 밝기 값을 갖도록 그 픽셀에 있는 밝기 값을 다 고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히스토그램이 이런 형태를 갖도록 0부터 255라는 밝기 값에 다 분포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면은 이 히스토그램이 쭉 늘려졌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칭 됐다. 그래서 선형 대비 스트레칭, 리니어 컨트라스트 스트레칭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론은 좀 더 정리해 보면 이래요. 히스토그램에서 상한과 하한을 구합니다. 상한과 하한이라 그러는 거는 제일 밝은 값, 제일 어두운 값을 상한과 하한, 보통은 최대, 최소 밝기 값이죠. 그리고 때때로 최대 최소를 쓰지 않고 좀 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값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히스토그램이 갖고 있는 평균 값의 위치를 찾은 다음에 그 히스토그램의 그 표준 편차 값을 구해서 표준 편차 값까지 더한 거를 상한, 그리고 뺀 거를 평균 값에서죠, 그걸 하한이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식별한 다음에 그 값들, 상한 값과 하한 값을 전체 범위를 채우기 위해 스트레칭하는, 변환하는 방법이 소위 선형 대비 스트레칭 기법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한 요 스트레칭 그 그림을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거죠. 히스토그램의 최소값이 지금 84로 주어져 있고요. 그림에서처럼 최대값이 지금 153으로 주어져 있는데, 사실 153 빼기 84 하면은 거의 70 레벨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56 밝기값 레벨에서
70 정도뿐이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한 3분의 1도 더 채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256레벨의 3분의 1 미만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선형 스트레칭을 통해 가지고 0부터 255, 0부터 255라는 값 전체를 다 균일하게 커버하도록 이렇게 스트레칭을 쭉 이렇게 늘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밝은 부분은 더 밝게 되고요. 왜냐하면은 153이라는 밝기 값은 더 밝은 255라는 밝기 값을 갖게 되고요. 어두운 부분은 84라는 어두운 부분은 0이라는 밝기 값으로 더 어둡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밝은 건 더 밝게, 어두운 건 더 어둡게, 결과적으로는 콘트라스트가 아주 선명해지는 거죠. 향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각적으로 훨씬 더 그 해석이 쉽게 됩니다. 자, 그 예가 오른쪽 아래에 또 한번 봤던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미지 인핸스먼트라는 용어를 설명할 때 사용했던 그림인데 지금 이 두 개의 데이터는 똑같은 이미지인데 원래의 이미지이고요. 그것에 그 각각 여기서는 그 RGB 세 개의 밴드를 RGB로 표현한 컬러 컴포지시니까 그 각각의 밴드에 대해서 따로따로 레드 컬러, 그린 컬러, 블루 컬러에 대해서 컨트라스트 스트레칭을 따로따로 해준 거예요. 다 선형 대비 스트레칭을 해준 거죠. 그러면은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이제 선명한 그 대상들 간의 대비가 아주 확연해집니다. 이 위에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아 요것과 요 주변이 다르구나라는 느낌은 들지만 명확하게 우리가 그 해석하기가 힘들었는데 오른쪽 아래에 이 히스토그램 스트레칭을 한 다음에 보니까 여기 모양과 무슨 뭐 강과 그 강 주변에 그 다양한 그 웨틀랜드와 그 농지 사이에 그리고 또 얼룩덜룩하게 보라색과 초록색 사이에 그 확연하게 다른 대상들이 여기저기 그 퍼져 있다라는 거를 해석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 그러한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컨트라스트 스트레칭의 목적이고 지금 설명한 방법론은 선형 대비 스트레칭 기법을 설명한 겁니다. 이런 선형 대비 스트레칭 기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기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놓고요. 직접 수학적으로도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라는 아주 단순한 그러한 그 연산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은요. 그 위에 그 세 개의 그 프레임 그림이 그 미니멈과 맥시멈 값을 가지고 상한 값과 그 하한 값을 가지고 전체로 스트레칭 해준 예입니다. 지금 첫 번째 그림이 그 기존에 우리가 콘트라스트 스트레칭 해주기 전에 로우 콘트라스트를 갖는 그 이미지의 히스토그램을 지금 그려놓은 거고요. 이 히스토그램에 의하면 4가 미니멈 값이고요. 104가 맥시멈 값일 경우에 이 값을 4를 0으로 104를 255로 스트레칭 해주는 그 결과를 오른쪽에 보여준 건데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그 매핑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변환 그 식이 필요한데 이 변환 식이 바로 이런 그 라인 커브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변환 커브는 수평축이 입력 밝기 값이고요. 수직축이 출력 밝기 값이에요.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을 그린 게 아니라 요 가운데 있는 거는 변환식을 지금 그 그래프로 그려본 건데요. 즉 입력 밝기 값이 4일 때 그 값은 어디 무슨 값으로 출력 밝기 값이 돼야 돼요? 0부터 255 중에서 0의 값이니까 요 지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104라는 입력 밝기 값은 무슨 밝기 값으로 매핑돼야 되냐면 가장 밝은 255, 즉 요점부터 요점까지를 직선으로 쭉 있는 이러한 그러한 그 매핑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들은 요 해당 그 라인의 그 위치에 해당하는 밝기 값으로 매핑이 되게 되겠죠. 그 매핑 과정을 거치면 이런 스트레치된 그러한 그 리니어 스트레치, 그러니까 선형 스트레치라고 하는 이유는 왜 이름이 이렇게 붙었냐면요.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매핑 함수가 선형 리니어한
그 라인 형태를 갖는 매핑 함수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리니어 컨트라스트 스트레칭이라고 하고요. 요 그 선형식, 요 라인 공식이 바로 오른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공식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지금 보면 미니멈 맥시멈 값, 예를 들어서 4하고 104죠. 그러니까 맥시멈 값이 104고 미니멈 값이 4니까 맥시멈 빼기 그 미니멈 값 분의 입력 값이 어떤 값이든지 간에 그 값 빼기 미니멈 값, 그리고서 곱하기 우리가 그 표시할 수 있는 밝기값 범위, 여기서는 255가 최대값이니까 그 여기서는 그 변수를 썼지만 그냥 최대 밝기값 255라고 곱해주면 그게 바로 결과적으로 출력되는 그 이 해당 밝기값을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밑에 그림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보통 이미지 상에 존재하는 최대 밝기값 맥시멈과 최소 밝기값 미니멈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통 통계학적인 의미를 좀 더 부여해서 그 소위 그 이러한 히스토그램을 가질 때 평균 값의 위치는 히스토그램이오는 그 정상 분포 형태면요, 이런 피크 자리 위치가 바로 그 평균 위치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평균 값 위치 더하기 이 표준 편차, 즉 시그마라고 표현했는데 오른쪽으로 표준 편차 값까지 더한 43이라는 위치인데 여기서는요. 그리고 그 왼쪽으로 표준 편차 값만큼 빼준 여기서는 12라는, 그러니까 평균 값이 얼마일까요? 43 빼기 10이면은 31이고 31을 2로 나누면 15 또는 16 정도, 15나 16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면 12에다가 15를 더하면 27 또는 28. 그러니까 평균 값이 여기서 이 그림에서는 27이나 8 지점인데 거기에다가 15를 더하고 또는 15를 빼준 요 위치를 미니멈 맥시멈 값 대신 사용하는 겁니다. 그 값을 사용해서 요런 그 선형 대비 스트레칭을 해주면요, 그런 요런 결과가 나오는데, 즉 보다시피 이 가장 어두운 것, 가장 밝은 거는 그냥 무시돼 버리고요, 어느 정도 어두운 것과 어느 정도 밝은 것을 최대 최소 밝기 값으로 쭉 스트레칭 해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사용된 그러한 그 트랜스포메이션, 변환 그 소위 그 함수 자체가 이렇게 아까 거보다는 좀 더 그 급경사인 이러한 커브 형태를 갖게 되고요. 지금 보면 원래 미니멈 값은 여기지만 그거보다 약간 밝은 값, 최대 값이 여기지만 그것보다 약간 어두운 값까지만 그거를 0과 25, 255라는 밝기 값으로 소위 리니어 컨트라스트 스트레칭 해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 그림은 실제로 제대로 그 요 값을 그 대입했을 때 진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미니멈과 맥시멈 값을 넣어보고서 한번 계산해 본 거예요. 즉 104 빼기 4는 100이고요. 100분의 4 빼기 4니까 0이 되니까 뭘 곱하든 0이 돼서 요 값은 당연히 0인 값으로 매핑되는 게 확인되는 거고요. 최대 값을 넣었을 때도 100분의 100이 되니까 255, 즉 255라는 값이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104라는 값은 255라는 값으로 매핑될 거라는 요 수식의 그 정확성을 한번 그 점검을 해본 것뿐입니다. 여기 지금 설명되어 있는 그 파라메트의 설명은 제가 아까 대입할 때 설명된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최대 최소 그리고 입력값과 그리고 출력값의 그러한 관계식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선형 그 대비 스트레칭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선형 대비 스트레칭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그러니까 이미지 향상 기법들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의외로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이 제공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유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전체 범위에 걸쳐 값들의 입력 범위를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거는, 특히 입력 범위가 균일하게 분포되지
않았을 경우에 적절한 향상은 아닙니다. 뭔 말이냐 하면 우리가 보면은 그 히스토그램을 보면 히스토그램이 항상 그 어떤 특정한 밝기 값에서 더 많은 픽셀들이 몰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히스토그램이 바로 그런 경우죠. 요 부분에 밝기 값에 그 픽셀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요 부분의 밝기 값에 해당되는 픽셀들도 있지만 아주 적은 개수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지를 개선했을 때 그 모든 지점에서 다 밝기 값이 좋아지게 하려면 특히 많은 픽셀이 함유되어 있는 요 밝기 값을 좀 더 넓게 스트레칭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아까 봤던 그 리니어 컨트라스트 스트레칭은요, 지금 보다시피 모든 밝기 값을 균질하게 스트레칭 해준 거예요. 똑같이 그것에 해당되는 픽셀이 많건 적건 상관하지 않고요. 그런데 사실은 더 그 나은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는 그 히스토그램 평화라 스트레치라는 방법이 있는데 히스토그램 equalized stretching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마 이거는 의외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그 그래픽 툴들을 보면 다 그 평화라는 이미지 이퀄라이제이션이라는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이라는 버튼이 있어서 그걸 누르면 그 좀 대비가 향상되는데 그 대비 향상 방법이 조금 달라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래픽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즉 밝기 값에 그 해당되는 그런 픽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이곳은 좀 더 스트레칭을 좀 넓게 하고요. 많이 모여 있지 않은 거는 오히려 줄이기까지도 합니다. 오히려 그 스트레칭을 줄여서 오히려 그러니까 모든 밝기 값에 해당되는 그 픽셀의 개수가 가능하면 일정하도록 균질하도록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칭 기법은요, 빈도가 높은 부분에, 빈도라는 거는 이 히스토그램 값이 높은 값을 갖는 거죠. 더 많은 밝기 값 범위, 즉 더 넓게, 지금 넓게 확장해서 그 우리가 스트레칭 하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영역에서의 상세함이, 요 부분에서의 상세함이 늘어나는 거죠. 요 밝기 값을 갖는, 그리고 이렇게 많은 픽셀들로 구성된 그 대상의 디테일한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미지 해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이미지 향상이 더 많이 됐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런 방법을 히스토그램 평화라 스트레칭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그림 사실 수식을 또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좀 복잡한 관계로 수식은 그냥 생략하고 개념만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하고 거고요. 또 다른 경우가 하나 있는데요. 히스토그램의 특정 부분만의 대비를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강어귀, 그러니까 강물이 그 바다로 이렇게 유입되는 부분이 있죠. 그럼 mouth of river라고 부르는 그러한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 이미지가 있을 때 당연히 그 어차피 물이기 때문에 물은 굉장히 어둡게 나타납니다. 그 사실은 그 광학 그 위성 영상에서요. 근데 전체 화상 히스토그램 중에 밝기 값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40이라는 밝기 값부터 76이라는 밝기 값에 해당하는 디지털 값을 거기에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밝기 값이 그 뭐 밝기 값 레벨을 따지면 76에서 40을 빼면 36이죠. 그러니까 한 36 정도의 밝기 값 변화가 있는 그러한 어떤 특정한 밝기 값만 갖고 있는 거예요, 물은. 그런데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대상, 해석해서 그러니까 살펴보고자 하는 대상이 그 강물에서의 침전물 부하의 변동.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위 강물은 다양한 그런 육지에서의 그런 대상을 그 물에다가 흘려서 바다로 유입시키거든요. 소위 뭐 보통 우리가 그 침전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침전물들이 얼마 정도 변동되고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그 물에 있는 세부 그 밝기 값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물만 40부터 76이라는 밝기 값만을 전체 그 밝기 값,
0부터 255로 그냥 확장해버리는 방법을 쓰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40보다 작은 값은 다 검은색으로 되고요. 76보다 밝은 색은 다 흰색으로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그 특정 값들 아래 또는 위에 모든 값이 0과 255로 할당되게 돼서 그런 그 지역은 사실은 그 세부적인 정보가 사항이 다 손실돼 버립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물에서의 상세함은 아주 최대한대로 강화되는데 이러한 특정 부분만의 대비를 향상시키는 그러한 컨트라스트 스트레칭 기법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한 다양한 경우를 지금 그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이 그림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요, 5개의 그림이 나오는데 다 동일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디지털 값을 컨트라스트 인핸스먼트 또는 컨트라스트 스트레칭 기법으로 변화를 준 경우에요. 지금 좌측 상단에 보면 이게 원래 이미지인데 이 원래 이미지를 가만히 보면 보편적으로 그냥 느낌이 어둡다라고 느끼죠. 왜 그러냐면 지금 히스토그램을 가만히 보니까 0부터 255라는 밝기값 중에서 이 픽셀들이 모여 있는 곳은 다 여기 있는 어두운 값들이에요. 그죠? 물론 어두운 값들 중에서도 굉장히 진짜 어둡게 나타나는 값이 요 정도로 많이 픽셀이 있고요. 그게 아마 물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육지에서도 그 조금 분포의 불균질성을 보이면서 이 데이터에 요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를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한 4가지 정도의 컨트라스트 스트레칭 결과를 지금 그리고 그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거는 바로 미니 맥스 리니어 컨트라스트 스트레칭 기법의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처음에 다루었던 히스토그램에서의 하한 값과 히스토그램에서 상한 값, 여기서는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아마 오른쪽 여기 어딘가에 굉장히 작은 그러한 픽셀 개수로도 포함되어 있는 밝기값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멈과 맥시멈 밝기값을 0과 255 밝기값으로 쭉 스트레칭 해준 결과예요. 그 결과를 보면은 보편적으로 다 잘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통계학적인 어떤 의미를 더 부여하려면 실제로는 평균값 빼기 표준편차 그리고 평균값 더하기 표준편차 영역까지만을 0부터 255도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얻어져요. 지금 보면은 얘는 아마 여기 지금 최대값 근처 같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도 다 한 요 정도 같아요. 여기 모양을 가만히 보면 어디서 잘렸는지 대충 알 것 같은데 그렇게 스트레칭 해주고 그 결과를 보면 또 다른 그런 밝기값 분포로 대비가 도심 지역과 웨틀랜드하고 물의 대비가 좀 명확하게 되는 그러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 아래가 사진 두 번째인데 이거 1번은 같은 리니어 컨트라스트 스트레치 카테고리에 속했기 때문에 1번으로 지금 레이블 되어 있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두 번째 알고리즘이라고 설명한 히스토그램 평활화 기법입니다.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즈 스트레칭인데 이 방법은 모든 밝기값의 분포에 해당되는 픽셀의 개수가 유사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가장 많은 픽셀들이 나타나는 이 앞부분은 더 많은 넓게 스트레칭이 됐고요. 그것보다 좀 작게 나타나는 부분은 약간 얘보다는 스트레칭이 좀 덜 됐죠. 스트레칭이 덜 됐다는 얘기가 바로 요 픽셀과 픽셀 사이에, 그러니까 밝기값 커브에 비어 있는 공간이 넓다는 얘기는 더 많이 늘려졌다는 얘기죠. 그 사이에 해당되는 밝기값이 없어서. 자, 그림으로 보면은 확연하게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알 겁니다. 이런 미니맥스 리니어 컨트라스트 스트레치먼에서는 나름대로 원래 오리지널 히스토그램의 결과보다는 좋아졌지만 지금 모든 부분이 골고루 좋아졌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소위 웨틀랜드가 잘 나타나지가 않고 도심 안에서도 밝기값 분포가 조금 편중된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즈 스트레칭을 하면은 모든 밝기값, 밝거나 어둡거나 중간이거나 중간 밝거나 하는 것이 다 잘 아주 그 대비가 잘 되는 걸 나타날 수 거를 알 수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specific percentage linear contrast stretchment, 즉 일부분만을 그 우리가 그 선형 대비를 향상시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 웨틀랜드를 좀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웨틀랜드라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습지, 그러니까 그 육지하고 그 물과 사이를 이루는 그 경계에 해당되는 그 습지 지역을 좀 더 자세하게 그 특성을 분포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작업을 한 건데요. 그 밝기 값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마 여기 어디 같아요? 여기 요 앞부분, 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것과 그 두 번째 픽 그 사이에 그 값을 지금 그려 놓은 겁니다. 그 부분만을 스트레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요 부분, 나머지는 0이거나 그리고 아니면 250이라는 밝은 건 255, 얘보다 어두운 데는 0으로 나타나고, 그 대신 습지 지역이 똑같은 밝기 값으로 우리가 알았지만 알고 보면 그 내용 자체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그 특정 그 지역에 대한 리니어 컨트라스트 스트레칭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스트레칭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해줍니다. 자, 다음에는 그 공간 필터링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공간 필터링은 사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 대상을 그 저희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공간 필터링 기법이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컨트라스트 스트레치먼트과 아울러서 공간 필터링이라는 것도 사용되는데, 이 공간 필터링은 어디에서 설명된 적이 있냐면 우리가 그 스페클 노이즈를 리덕션 할 때, 좀 감소할 때 레이더 이미지에서 항상 나타나는 스페클 노이즈를 좀 없앨 때 이 필터링을 쓴다 그랬죠. 그 필터링이라는 기법 자체는 똑같습니다. 즉 그 공간 필터링이라는 건요, 이미지의 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그 디지털 처리 함수 또는 그과 관련된 모든 다른 세트를 다 포함하는데요. 보통 그 공간 필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공간 주파수에 기초해 가지고 이미지의 특정한 특징을 강조하거나 또는 그런 특정한 특징을 억제하도록 설계된 것이 공간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특징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를 강조할 수도 있고요, 그 특징을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 그 공간 필터는 그 특징을 억제하고 강조할 때 이런 공간 주파수 개념으로 하거든요. 이 공간 주파수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사실 공간 주파수라는 거는 밝기 변화의 그러한 그 주파수입니다. 밝기 값이 빨리 변하느냐 아니면은 천천히 변하느냐를 보통 우리가 공간 주파수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공간 주파수가 높은 경우와 공간 주파수가 낮은 경우로 나누어지는데요. 그러니까 high spatial frequency, 높은 공간 주파수는 즉 주파수가 높다는 얘기는 빨리빨리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는 다른 그 이미지 질감으로 얘기할 때 거친 질감은 공간 주파수가 높은 거고요. 부드러운 질감을 갖는 영역은, 스무드한 영역은 공간 주파수가 낮은 거예요. 즉 공간 주파수가 높은 거친 지역은 그 아주 조그만 영역 안에서도 밝기 값이 빨리빨리 급격히 변화하는 지역이 소위 거친 질감과 높은 공간 주파수를 갖고 되고요. 이런 그 픽셀에 걸쳐서, 여러 픽셀에 걸쳐서 밝기값 변화가 아주 천천히 아주 작게 일어나면 거의 똑같은 값이 있으니까 부드럽게 보이겠죠. 그리고 이런 거는 공간 주파수가 낮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공간 주파수에 기초해서 어떤 특정 그 특징들을 강조하거나 또는 억제하는 게 공간 필터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필터링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바로 이미 그 스페클 노이즈 리덕션에서 설명된 적이 있는, 그리고 사실은 동일한 그림, 사파 그림이 지금 설명되어 있는 건데요.
사실 몇몇 픽셀, 보통은 그 레귤러 사이즈로, 즉 행과 연의 개수가 똑같이 3 by 3 또는 5 by 5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9개 인접한 픽셀이나 25개의 인접한 픽셀들에 대해서 조그만 그 창문을 만들어서 이미지의 각 픽셀을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윈도우에 겹쳐지는 그 픽셀 값, 창 아래의 픽셀 값들을 사용해서 물론 수학적인 계산을 적용하겠죠. 아주 다양한 수학적인 계산이 있는데 보통 예를 들면 뭐 9개의 픽셀의 평균 값이라든지 또는 요 픽셀에 주어져 있는 그 개수값을 곱한 다음에 더해주는 다양한 그런 계산 값을 가지고서 계산 후에 계산된 값을 요 중앙 픽셀 위치에다가 이렇게 교체해 주는 것, 그거를 우리가 보통 필터링이라는 그러한 그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런 그 필터링에 사용되는 작은 윈도우, 요 창은요, 영상 전체가 필터링 돼서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질 때까지 모든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한 그리드씩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필터 윈도우, 필터 창이요, 개별 픽셀의 가중치와 수행될 계산을 변화시킴으로써 대상의 다른 유형을 강화하거나 억제하도록 필터가 설계될 수 있습니다. 즉, 이 그 스몰 윈도우, 요런 그 윈도우의 그 개수값들과 그때 수행되는 그 연산이 아주 다양하게 사실은 존재해요. 그 다양한 계산, 그 가중치와 다양한 연산은 그 우리가 강화시키고자 하는 또는 억제하고자 하는 특징과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필터를 만드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그 과정의 내용에 조금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는 좀 생략을 하고요. 그러한 필터들이 있다는 가정하에 어떠한 필터는 어떤 데 사용되고 그런 어떠한 필터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봤을 때 크게 그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그 보면은 충분합니다. 리모트 센싱에서는 하나는 저주파 통과 필터라는 거고요. 제가 타이포가 있네요. 그리고 고주파 통과 필터, 그리고 마지막에 방향 또는 엣지 검출 필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저주파 통과 필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로우 패스 필터를 번역하면 저주파 통과 필터라고 부르는 건데, 말 그대로 저주파수 부분만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고주파를 막아버린다는 얘기고 고주파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즉, 저주파 통과 필터는요, 비슷한 톤의 크고 균일한 영역을 강조할 때, 즉 대상을 보면 비슷한 밝기 값을 가지면서 좀 더 그 균일한 그런 영역들을 좀 강조하고 싶을 때 저주파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반대적인 예언은 뭐냐면 작은 디테일은 감소시켜야 되거든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그 설계된 필터가 저주파 통과 필터예요. 오른쪽에 그 결과가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컨트라스트 인핸스먼트에 사용됐던 그 이미지인데요. 컨트라스트 인핸스를 시킨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여기저기 마치 스페클 노이즈처럼 울퉁불퉁하게 삐뚤빼뚤한 밝고 어두운 게 막 지저분한 그런 그 이미지들이 많이 여기 존재해요. 픽셀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주파 성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하고 경향, 전체적인 그 부드럽게 변하는 값들의 그 내용을 좀 강조하고 싶으면 이런 저주파 통과 필터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 크고 그런 균질한 부분들은 강조되고 아주 디테일한 울퉁불퉁하게 보였던 이런 값들은 다 사라져서 깨끗하게 정리된 듯한 이러한 영상을 얻게 되죠. 그래서 저주파 통과 필터는요, 일반적으로 이미지의 외관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스페클 노이즈를 없앨 때 우리가 레이더 이미지에서 그 필터링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그때 사용되는 필터가 사실은 평균과 또는 중위가 필터라 그랬죠. 그게 대표적인 저주파 통과 필터의 아주 예입니다. 그러니까 에버리지 필터나 미디안 필터가 대표적인 예예요. 그 픽셀들의 평균값,
픽셀들의 중위값을 구해서 써주는 방법이었죠. 그 반대되는 게 고주파 통과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 패스 필터. 아주 쉽게 그 개념은 이해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고주파 성분을 통과시키고 저주파 성분은 감소시키는 것이 이 고주파 통과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작동돼요. 이미지의 섬세한 디테일의 모양을 선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는 오히려 이미지의 그 경계선들을 주로 강조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아주 섬세한 디테일을 강조할 땐 이런 고주파 통과 필터를 씁니다. 심지어는 이런 방법론이 사용되기도 해요. 고주파 통과 필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주파 통과 필터를 쓴 다음에 이미지에서 저주파 통과하고 그 원래의 이미지에서 저주파 통과 필터 결과를 빼주면 결과적으로는 그 고주파 성분만 남거든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 위의 이미지에서 요 결과를 빼주면 뭐가 남겠어요? 그 소위 그러니까 그 소위 통과시키지 않았던 고주파 성분만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고주파 필터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항상 그러지는 않고요. 한 가지 예를 든 거고요. 지금 오른쪽 아래에 그러니까 그 그림 요 두 개의 그림이 고주파 통과 필터를 적용하기 전과 후의 그림입니다. 그 의미가 이제 확연해지죠. 즉 요 이미지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그 국지적으로 밝기값 변화가 있는 곳을 좀 강조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선형적으로 변하는 디테일한 내용들이 좀 선명하게 우리한테 그 보여지는 그러한 양상을 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방향 또는 엣지 검출 필터, 엣지 디텍션 필터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주파와 저주파는요, 주로 주파수 성분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필터링을 한다고 보면 이 방향 필터 또는 엣지 검출 필터는 그 특정한 형태를 뽑아내는 겁니다. 즉 특정한 방향 형태인데 이런 도로 또는 필드 경계선과 같은 선형 대상들만을 강조하기에 고안된 것이 이런 디렉셔널 또는 엣지 디텍션 필터라고 불러요. 이 필터들은요, 아주 특정한 방향으로 지향하는 대상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는데요. 레이더 이미지 및 선형 지질 구조 검출 그리고 특히 지질학적 응용에 아주 많이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아래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요, 이 왼쪽 게 before고 오른쪽 게 당연히 after인데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적용한 사실은 필터가 조금 다른 겁니다. 요 윗부분은 그 방향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건 엣지 검출 필터를 쓴 건데 이 부분에서 보면은 어떤 성분들이 강조됐는지를 좀 알 수 있죠.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호수가 여기 있는데 이 부분이 호수의 이런 경계선, 엣지 부분과 그리고 이 강물이 흐르는 이런 그 지류들이 있는데 그 지류들이 그 위치와 그러한 모양이 아주 선명하게 우리가 강조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아래쪽 부분에서는 주로 그 프랙처하고 쇼라인, 즉 그 지질학적인 여러 가지 대상 중에 그런 그 소위 그 바위들이 이렇게 그 전리 현상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프랙처가 가 있을 경우에는 그 프랙처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있는지 스무드한 이미지에서는 잘 안 보이던 것이 여기 보면은 오른쪽으로 쭉 흘러가는 이런 물결처럼 프랙처들이 강조돼 있고요. 긴 프랙처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바닷가인데 이 바닷가에 그런 그 해안의 경계선이 아주 명확하게 강조돼서 나타나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엣지 검출 필터 또는 디렉셔널 필터라고 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이러한 그 특정 방향의 그로 지향하는 대상들을 강화하는 데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